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문법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차설 고급편 강의까지 모두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총 109강에 걸쳐 영어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문법 전체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영차설이 처음부터 오늘 끝까지 영어 문법 공부를 완주하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끈기에 깊은 존경과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이런 실천력과 노력이라면 영어뿐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차설의 최종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우리가 문법 지도 위에서 시각적으로 그려봤던 영어의 구조 전체를 간단히 복습하고요. 이제 문법 이후의 영어 공부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어 문법은 명사와 동사에서 시작합니다. 문법 지도에서 명사는 명사라는 글자에 들어있는 미음을 따서 네모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동사는 동사의 이응을 따서 동그라미 형태고요. 명사와 동사가 합쳐져서 문장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모든 언어의 핵심이죠. 자, 명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명사에 다른 여러 단어를 붙여서 길게 만든 명사, 동사로 만든 명사, 문장으로 만든 명사. 명사에 다른 단어를 붙여서 만든 긴 명사의 경우엔 핵심 명사가 맨 앞에 있는 경우와 핵심 명사가 맨 뒤에 있는 경우가 있죠. 핵심 명사가 맨 뒤에 오는 경우는 한국어와 동일합니다. 핵심 명사 앞에 다른 명사나 형용사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한정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와 형용사가 분사인 경우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핵심 명사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한국어와는 꽤 다른 어순인데 핵심 명사를 먼저 말한 후 그 뒤에 장소나 시간의 정보를 보여주는 in, on, at 전치사구나 of 전치사구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전치사구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핵심 명사 뒤에 관계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관계사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따라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부사, 동격, that 등으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핵심 명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에 다른 단어를 붙여서 만든 긴 명사의 경우엔 명사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단수이냐 복수이냐에 따라서 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사에는 부정관사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든 명사는 대명사로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었죠. 동사로 만드는 명사란 무엇 무엇 하다를 무엇 무엇 하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있었습니다. 문장으로 만든 명사의 경우엔 문장 앞에 that을 붙여서 문장을 명사로 만들거나 문장 앞에 if, whether 등을 붙여서 뭐뭐인지라는 의미의 명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5W1H 의문사를 문장 앞에 붙여서 문장인 사람, 문장인 것, 문장인 장소, 시간, 문장의 이유, 문장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명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사에서는 시제와 상, 조동사가 핵심입니다. 시제는 문장의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은 시간을 제시하고 상은 동사 행동의 상황을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보여줍니다.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 옆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입니다. 평문을 의문문이나 부정문 등으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사의 뉘앙스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주는 법조동사도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동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거나 의무, 강요 등의 정도를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능력이나 가능성, 유무를 보여주거나 또는 동사 행동을 위한 요청이나 허락을 구하는 느낌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의 구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동사구, 구동사도 두 번의 강의에 걸쳐 공부했습니다. 문장은요, 문장의 핵심 구조와 문장을 길게 확장하는 방법, 문장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의 구조는 뼈대 1과 뼈대 2로 구별하였습니다. 뼈대 1 구조의 문장은 명사의 정체를 밝혀주거나 명사의 형용사적 상태, 특성 등을 밝혀주거나 명사의 위치나 시간 등을 밝혀주는 등 명사에 대해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뼈대 1 문장 구조의 동사는 대개 비동사가 되지만 비동사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동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뒤에 전치사구를 붙여서 만든 긴 형용사를 뼈대 1 문장에 붙여보기도 했죠. 뼈대 2 구조의 문장은 명사의 행동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넷의 차이는 동사 뒷부분에 있습니다. 목적어 명사의 필요성, 개수 또는 목적어를 더 설명해주는 형용사 같은 어떤 플러스 알파 어구의 유무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뼈대 2 구조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문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단문을 하나로 이어서 복문을 만들거나 기본 구조의 문장에 부속 같은 어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복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등위 접속사로 만든 복문은 두 단문의 위상이 동등하고 종속 접속사로 만든 복문은 두 단문의 위상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종속절이고 다른 하나는 주절이죠. 종속절의 경우엔 복문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과도하게 그 형태가 생략되거나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문장에 붙일 수 있는 부속의 종류로는 장소, 시간,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전치사구, 동사, 행동의 빈도 등을 알려주는 부사 단어, 목적을 보여주는 투부정사, 주어와 동사 중간에 넣을 수 있는 중간 삽입물, 콤마와 콤마로 묶어서 문장 사이에 끼워 넣는 추가 정보 등이 있었습니다. 문장의 종류로는요, 부정문, 의문문, 의문문은 다시 yes, no 의문문 종류와 의문사 의문문으로 나눠지고요. 존재문, 수동문, 가정문, 인용문, 동급, 비교급, 최상급의 비교문, 명령문과 권유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순을 특별하게 변형시켜서 강조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강조문도 있었죠. 가주어를 써서 주어의 위치를 뒤로 바꾸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문장 맨 앞에서 보여주는 감탄, 도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영어 문법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의 문법 지식이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모든 영어 활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영차설 강의를 함께 하시면서 문법 지도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줄 알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영어 문법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거죠. 추가로 이번 강의 영상 설명란에 각 강의 번호를 매긴 문법 지도와 영차설 전체 강의 목차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 이 PDF 파일을 열어서 각 강의 목차나 문법 지도 위에 각 제목을 터치 또는 클릭하시면 곧바로 해당 강의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문법 공부를 하시거나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 이후의 영어 공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영어 인풋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내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영문법의 기본기가 탄탄해진 여러분은 영어에 큰 자신감이 붙었을 겁니다. 어떤 영어 문장을 만나도 어순과 의미가 이해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문법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빈틈은 많아서
이제 여기에 살을 붙이고 색을 입혀야 진짜 영어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영문법 지식 위에 세상의 여러 영어 사용자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 표현, 문장 등을 계속해서 붙이고 입히는 과정이 영어 인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를 익히고 리딩과 리스닝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이고 자연스러운 어휘, 표현, 문장에 대한 감을 쌓는 것이죠. 이런 영어 인풋은 영어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평생 꾸준히 계속돼야 됩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법 체계라는 스케치가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입력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영어에 살을 입히고 색칠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영어 인풋을 늘리는 활동 중에서 리딩, 즉 영어 독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하자면 독서는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텍스트는 대개의 경우는 그리고 오디오 콘텐츠보다 상대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지식인들이 노력과 정성을 들여 만든 콘텐츠라는 겁니다. 책, 잡지, 뉴스 기사 등을 생각해 보면 내용도 유익하고 배울 만한 어휘, 표현, 논리, 작문 스킬 등이 많이 들어있죠. 오랜 시간 자료 조사도 하고 수정하고 퇴고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읽는 속도, 즉 컨텐츠 재생 속도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읽다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몇 번을 더 읽어도 되고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 읽기를 멈추거나 천천히 읽거나 할 수 있습니다. 리스닝이라면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려듣고 마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셋째, 독서를 하는 동안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건 영어 독서뿐이 아니라 모든 독서 자체의 이점인데요.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두뇌 활동이 많아집니다. 머리가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넷째, 세상에는 이런 양질의 텍스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무료로요. 그리고 참고로 활자는 굳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그 즉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훑어보면서 이게 읽어볼 만한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도 아주 유리합니다. 다섯째, 요즘은 인터넷 기술 발달로 리스닝 기능까지 제공하는 텍스트들도 많습니다. 리딩을 하면서 리스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오디오북이나 영상과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는 뉴스 기사라든지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읽어주는 TTS 기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TTS는 이제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실제 사람이 읽어주는 것과 아주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냥 들어도 전혀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러한 이유로 영어 인풋을 늘릴 때 저는 리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리딩을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리딩을 할 때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토익 리딩 문제를 풀듯이 막 부담을 가지고 영어 텍스트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고 지겨워서 평생 오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미있게 리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독서가 재밌을까요? 이것이 2번째입니다.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의 글을 읽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글과 책을 소개해줘도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재미있는 글은 나만 압니다. 내가 스스로 골라야 됩니다. 가령 어떤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은 그 게임에 관한 팁이 들어있는 영문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글이 재미있을 겁니다. 어휘나 문법 등의 영어 기본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관한 글은
분명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선택한 글을 가볍게 눈으로 훑어가면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쭉 속독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만 읽으면 됩니다. 다른 더 재미있는 글을 찾으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글을 내가 완벽히 분석해내겠다.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외워버리겠다. 아예 통째로 글을 다 암기해버리겠다는 욕심은 재미를 떨어뜨립니다. 재미가 없어지면 안 읽으시면 돼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야 평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영어 독서를 즐기다 보면 언젠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재미있는 글을 만날 때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도 자발적으로 그 글을 다시 꼼꼼히 정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모르는 단어를 사전을 찾거나 필사를 하거나 암기를 하거나 또는 소리 내어서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더욱 영어 인풋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즉, 영어 리딩을 즐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적 동기와 자기 주도성이 필수입니다. 독서 자체를 즐기려는 마음,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미리부터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막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은 매일 달리기를 하고 싶고 막 달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마라톤을 억지로 권하면 그 사람은 달리는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고 숨차고 지옥과 같겠죠. 영어 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문법 이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우리들은 왠지 막연하게 원어민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 해외여행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 원어민 같은 발음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동경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 10년간 영어를 배웠는데 말 한마디 못하면 당신은 왕초보라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라고 옆에서 누가 놀리는 것 같거든요. 백인, 금발에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영화 속 주인공이랑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영어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부의 소리를 닫고 이 시점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깊고 진지하게 내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영어를 왜 배우려고 하는지, 어떻게 얼만큼 배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영어만 선택하고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배우면서 이 영어라는 도구를 내 삶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삶과 영어의 접점은 어디인가? 이렇게 나의 성격, 성향, 관심사, 일상, 직업, 취미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면 나와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영어를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취미인 어떤 외향적인 사람은 한국의 산과 자연을 소개하는 글을 영어로 써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게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기나 말하기보다는 읽기와 쓰기 위주의 영어 공부가 더 필요하겠죠. 우선은 세계 여러 자연을 소개하는 영어 글들을 검색해보고 읽으면서 글감 아이디어도 얻고 영어 문장도 얻고 즐거움도 얻습니다. 이렇게 영어 인풋을 늘리면서 자연 묘사를 생생하게 할 수 있는 형용사라든지 부사 이런 어휘를 많이 익히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런 글을 쓰려면 설득하는 표현보다는 설명하고 묘사하는 표현을 많이 배워야겠고 지나치게 겸손한 문체보다는 두루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적이고 좀 친근한 문체를 알아야 될 겁니다.
이 5가지 정도가 이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영어 공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영어 회화만이, 원어민처럼 되는 것만이 영어 공부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나에게 의미 있는 영어 공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총 109강의 영어 문법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차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사전 영어는 진심과 정성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꾸준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